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2월 1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이 공식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양쪽에서 공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미 이제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었다. 또 2, 3월에 만나기로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봐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저한테는 계속 접촉을 했고 협상을 했다 사실은. 그리고 수장끼리도 통화를 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다. 양쪽이 공히 발표를 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종전 협상이 본격화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협상이 대부분 중요 사안에서 합의가 있었다. 이제 잔불 정리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취임을 1월 20일인가 뭐 그 정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북한과도 대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정황을 봤을 때. 여러분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할 수 있는 그 갈래길을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푸틴과 통화,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즉시 시작.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놀랍지는 않고 이것을 되게 돌다리를 두드려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밀시에서 갑작스럽게 합의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예, 그러면서 뭐 관세 문제나 나토에 대한 문제, 유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문제, 북한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공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되게 솔직하게. 그래서 트럼프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기존의 언론 지형이 이 새 세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나름대로 전공법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 대학 강단에서 뭐 똑똑한 학생들한테 다 뭐 집중력을 가진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해 주는 게. 뻗태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대중한테 전달시켜야 되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국제적인 중요한 사안들보다 파악하기가 좋아요. 왜냐 신호를 끊임없이 주거든요. 그리고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런데도 이제 뭐 세계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도 뭐 강박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크렘린궁에서는 1시간 반 통화했다. 예, 1시간 반 오래 통화한 겁니다. 전화로 트럼프를 초청했다. 자,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렸던 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안을 내놔야 된다. 즉 이것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번 대화를 통해서 풀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전체적으로 맞는 거고 세부 사항을 이제 협상단에 가서 조율하면 된다. 젤렌스키한테는 통보하는 거다. 기본적인 것은 확인했겠지요. 네, 이제 본격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북한은 그냥 조용하냐? 북한 이야기가 너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며칠 전에 나왔죠. 이게 이제 2월 5일자 기사인데, 타스 통신.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양쪽 다. 모든 상황에 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계속 운을 떼왔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은 전 세계 대중들이 미국과 나토가 전체적으로 도와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언론 지형이 왜곡돼 있다 보니까 아직 이 전쟁이 러시아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전선을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네, 그 쿠르스크에서도 마찬가지고 딱 그 4개 공화국인가 그렇죠. 러시아
내전에 우크라이나 내전에 관여됐던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러시아어를 쓰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와 상관이 많은 그 지역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러시아군이. 네.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계속 예고를 때리는 겁니다.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봐라, 다른 각도에서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급기야 며칠 전에는 6일이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트럼프의 언급, 극적인 이야기, 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뒤에 3일 뒤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러시아 의회 한 의원이 무슨 상임위 위원장이 소통 가능성 100%, 회담 시기 2, 3을 언급, 곧 열릴 것,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건설적 결과 기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단 러시아 쪽에서 눌렀죠.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푸틴이 트럼프를 초대하는 방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전장이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푸틴이 미국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트럼프가 푸틴한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협상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푸틴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쪽에서 메시지는 있죠. 내가 여기 직접 와서 한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 아직 과거에 때를 못 벗은 세력들은 눈여겨봐라. 더 놀랄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미국의 지금 부통령, 벤스 부통령하고 뭐 국방장관, CIA 수장, 기타 등등 뭐 특임대사 이런 협상에 필요한 인력들이 지금 전부 다 유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토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풀고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큰 것은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 됐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제가 푸틴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한 가지 정도는 확실해졌어요. 계속 젤렌스키한테 압박을 넣고 있죠. 너 잃어버린 지금 4개 공화국을 다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말도 딱 박았어요. 그리고 나토 가입 안 된다. 그것이 핵심이었거든요. 푸틴이 요구하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아니다. 전쟁을 빌미로 우리말로 하면 비상계엄령 사에서 자기 임기는 끝났지만 선거를 연기하고 있어서 현재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이 말은 그런 것을 강조하고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고 푸틴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라는 겁니다. 즉 젤렌스키는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당해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신에 젤렌스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겠죠. 그 와중에 트럼프는 우리가 들어간 돈이 수백조인데, 우리 수백조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돌려받아야겠다죠. 뭘로? 히토류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는 2번, 3번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 뱉을 때는 그냥 뱉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사소한 이야기도 다 관련된 부서에서 다 기록해서 그 뒤에 팔로우업을 다 합니다. 추진 상황을. 자,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것을 수용했다. 흔쾌히. 자, 이것은 그의 안전이 보장됐다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투자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히토리오 생산 거점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금속들이, 희귀 금속들이 희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재련해내는 과정이 엄청나게 3D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거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았던 유럽 내에서의 살이었는데 전쟁까지 3년 동안 또 패배하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붕괴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경제적으로. 미국이 돈 빼면 나라가 그냥 무너져요.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원해 주는 돈이 전쟁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심지어 의료보험비까지, 연금까지 미국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되고 있어요. 그 나라 자체를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거예요. 통째로 전쟁 포함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를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그걸 되게 오케이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 되어 왔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감히 얘기해서 추측한데 그런 말씀 드려왔죠. 이게 쿠르스크에서 이제 푸틴이 전쟁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일부 막 황색 언론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 하는 데도 많아요. 국내에서도 있긴 해요, 아직도.
그래 쿠르스크에서 침공을 받고 그걸 바로 격퇴하지 않고 전쟁을 길게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내부가 직접 공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서 북한권하고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북한 이야기가 너무 없는 것이 조용하다, 이상하다. 왜냐? 푸틴 언급했거든. 죄송합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언급했지 않습니까? 푸틴보다 김정은을 더 많이 언급했어요. 대선 과정에서. 그가 해야 될 일로. 그리고 푸틴하고 해결하는 거 보십시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큰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여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크라이나와 가자를 종전한 후에 김정은을 만날 거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푸틴이 그러지 마라. 같이 만나자. 우리의 이해관계, 너희들의 북미 간의 종전선언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다극화 사회로 가는 그 단계에서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극화의 각각의 다극화되는 여러 가지 거점 국가들이 강성해질 필요가 있어요. 다극화를 인정을 했다 하면 미국 턱 밑에까지 쫓아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다극화의 의미예요. 미국한테는. 그래야지만 그들의 연합체 전체가 중국에 압박을 넣을 수 있고 중국이 그 여러 군데 거점과 대등한 입장에서 규칙에 따른 새로운 경제 체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들 거점들이 다 비실비실 하면서 여러 개를 다 갖다 붙여도 중국의 기룰바가 못 된다면은 그냥 패권 체제랑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가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도 없고 아군도 없어요. 미국이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 명분을 다 만들어서 합당하게 각국의 이해의 바탕을 둬서 그리고 세계의 상식을 따라서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북한을 투자처로 만든다. 그래서 남북을 연결시킨다. 러시아의 동부가 연해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망이 생긴다.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준다.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어떤 법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 그런 것들이 제가 누누이 중국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패권에 기대서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젤렌스키가 전쟁에 기대서 버티는 것처럼 임기가 지났음에도 네타냐후가 전쟁에 기대서 수상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처럼 시진핑도 미국이란 패권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고 내부의 기강을 잡고 자기가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부의 부조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 이런 걸 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주변에 상당한 강국들이 올라와야 된다. 여러 거점에 동남아 지역에서 올라오고 인도에서 올라오고 동북아에서도 올라오고 그들은 패권의 규칙이 아닌 이제 제대로 된 국제적인 여론의 바탕을 둔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거점들이 커져야 된다. 대표적인 게 한국이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유추가 된다는 부분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푸틴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가 자기 SNS에 올린 글이에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은 추가로 안 드리는데 이미 나온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유럽에 가 젤렌스키도 이제 바로 전화할 거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거 올리고 나서 그리고 협상 대표단이 누가 가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볼까요? 잠깐만. 예, 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있고 CIA 수장 레트클리프가 있고 그다음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왈츠가 있고 그다음 특무대사라고 해야 되겠죠. 저기 협상에 특화된 이 사람이 아마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 이 사람이 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라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또 서로 이제 하나는 마약 사범, 하나는 또 그 돈 세탁 사범. 그래갖고 서로 이제 범죄인들을 미국과 러시아가 한 명씩 교환했죠. 사전에. 예. 자, 그래서 애프타이즈를 한 다음에 오늘 본론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거의 다 됐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너와 나하고 많이 통했으니까 이거 한번 하자. 자, 이제 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주요 의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보도한 MBC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풀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내용 의제를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려볼게요. 당연히 우크라이나죠.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엮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중동 이야기 했다고 돼 있거든요. 즉 이 말은 지금 가자가 지금 다시 휴전 상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언급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소개해서 요르단이나 이집트에 보낸다. 그렇게 되면 옛날 이스라엘이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팍스 이스라엘리아를 만든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진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의논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자, 러시아는 이집트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요르단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분쟁을 낳거든요. 미국과의 분쟁을 낳아요. 만약 미국이 미군을 파병해서 팔레스타인을 몰아낸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세계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도 분명히 언급되고 있죠.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그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총전을 계기로 그 모든 것은 브릭스에 그냥 영향을 미치게 돼요. 러시아는 절대 브릭스의 틀을 깰 수가 없어요. 그 틀은 그대로 존중하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틀은 비슷할 거예요. 그 미국이 몸을 낮추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유엔이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유엔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관이 생길지 몰라요. 일단 유엔이 혁신될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란이나 사우디나 그기가 지금 사우디와 이란의 적대 관계는 중국에 의해서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사우디도 거의 브릭스에 들어갈 뻔했어요. 이란은 들어갔고 그들이 가자에서 팔레스타인들의 소개를 반대하고 있어요. 강하게. 그리고 미국이 큰 물주예요. 그리고 이란과는 협상을 또 해야 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릴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이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네타냐후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랑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에너지 부분 이야기했어요. 이게 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냐? 미국이 이제 뭐 계속 석유를 더 시추하기로 했어요. 내부에서.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석유만이 주요한 에너지 소스면은 전 세계에서 가격에 폭등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그거는 트럼프가 이미 공언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멈출 것이냐? 전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러시아 동부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처가 아직은 없는 천연가스와 제가 지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를 충분히 건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의 시장을 에너지 세계 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력이 뛰어난 국가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으로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것으로 봅니다. 자, 거기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중국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은 체질을 다 바꿔야 돼요. 자, 아직 수소 에너지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최첨단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두 해 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국내 코트라의 평가 자료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빨리 걷어찰 가능성이 커요. 미국이 괜히 전기차 보조금 없앤 거 아닙니다. 예, 전기차는 징검다리고 수소차도 전기차입니다. 발전기를 달고 있고 배터리도 필요해요. 전기차만큼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교통수단에 다 쓸 수 있죠. 지금 전기차는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 소형차, 소형 트럭밖에 안 돼요. 근데 수소 에너지가 되면은 항공기, 선박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시작했다는 것은 수소 에너지로 간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큰 그 그림이 이미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시장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스를 바꿈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새로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안아야 되죠. 더 이상 석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환경 오염의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우리가 베팅을 했고 몇 년 만에 큰 성과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생산을 해서 이제 그것을 새로운 뭐 규범으로 만들고 기준으로 만들고 우리 뭐 디젤차 없애는 것처럼 이제는 휘발유차도 없어지고 전기차도 없어지고 수소차로 간다는 거 우리 수소차 이미 팔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은 미국이 할 수 있어요. 전기차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못 이겨요. 근데 한국은 남한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기를 확보하고 있어요. 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요. 법까지 만들어서.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 기지로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잘 만들겠죠.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남한처럼 되고 싶겠죠. 게다가 북쪽으로는 러시아랑 바로 연결돼 있어서 처음 수소가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의 휘발유나 디젤 값 또는 전기자동차 값보다 훨씬 저렴한 연료가 들어와야 돼요. 수소가. 그 가득 차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하고 연해주에 있는 사할린에 있는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와 지열. 그래서 지난번 일론 머스크가 몽골 총리랑 대화를 나눌 때도 몽골에서 강조한 게 그겁니다. 여기 지열이 있어요. 물도 있어요. 왜? 지열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랑 LNG랑 섞어줘야 돼요. 천연가스랑 섞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푸틴이 우리 가스 좀 공급해 줄 수도 있다 이야기했어요. 즉 그 말은 수소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 또 하나 수소에너지가 앞으로의 방향인 것은 뭐냐면은 풍력이나 지금은 몽골에 그 광활한 초원에 풍력과 태양력, 실리를 갖춘다면 많은 전기를 생산하겠지만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방식으로 하자면 전력 고압 전선이 옆에 소비처인 중국까지 와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뭐 몇백 킬로 단위도 아니고 몇천 킬로 단위로 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는 멀리 가서 소모되고 인프라 너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하는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풍력, 태양력, 조력 같은 거. 그런데 그들이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선으로 그것을 전기를 저장을 하면 돼. 지금의 배터리에 저장을 하려면 그것도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것으로 수소를 생산한다. 그럼 물이 있으면 돼요. 물을 가수분해하면 되니까. 직접 만들어지는 전기를 가지고. 그래서 물이 중요합니다. 바닷물도 되고 민물도 돼요. 자, 그러면 풍력발전소에서 전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것을 수소 가스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액화를 시키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동이 가능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수출도 가능해요. 그냥 지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능해지는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방식도 훨씬 다양해지고 수익성이 맞아지는 거죠. 아프리카, 몽골, 호주도 그 가운데 호주 인구가 몇천만밖에 안 되죠. 그 광대한 대륙에 사람들은 대부분 해안가로 모여 살고 있어요. 남쪽이나 이쪽 동쪽에 가운데는 전부 다 불모지예요. 풍력, 태양력 거기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값도 떨어져요. 네. 자, 이런 그림이 북한의 배후에 준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남한은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고 북한은 뭐냐? 역할은 생산 기지죠. 전 세계를 선도하라는 거예요. 중국보다 훨씬 앞서가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중국과의 어떤 시간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격차가 크게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혜택은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가 커 올라가요. 여러 군데 거점, 다극화 시장에서 거점 중에 강력한 거점이 돼요.
그 점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명분에 따라서, 세계인의 상식에 따라서 해양 세력인 미국과 대륙 세력인 러시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유럽까지 관통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아니라, 중국에 굳이 적대적이지 않더라도 저는 그것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수소 이야기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인공지능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저 부분으로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도. 자, 중국이 지금 싼 인공지능을 개발했죠. 전 세계 자극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급히 쫓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것도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된다.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된다. 제가 정보통신부 장관이면은, 정보통신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기부 장관이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인터넷은 인프라입니다. 도로 깔듯이. 그래야지 그 지역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 하듯이. 그거 돈 걷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용료 안 받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투자가 일어나서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서 세금이 나오죠. 나라 전체 부강해지게 하는 거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바로 처음에 인터넷 같은 것을 그냥 깔아주면 돼요. 바로 무료로. 뭐 기계값이나 좀 받더라도. 그러면 그 위에 지금 경제의 많은 부분이 그 바탕을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인공지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일반화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다. 그래서 중국하고 빨리 어깨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의 기준이 또 제시가 돼야 된다. 네, 우리나라 엄청나게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달러의 기축통화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하고 여기 나오는 에너지 부분, 우크라이나 히토리 부분 이미 미국이 투자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인공지능, 에너지 부분도 달러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푸틴이 그래 우리 수소가스 많이 생산해서 액화 수소를 해서 수출할게. 근데 너희가 우리 지금처럼 자꾸 금융 제재를 하면은 새로 커지는 그 엄청난 시장에 달러는 더 배제될 거예요. 그럼 미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체계를 바꾸려면은 이 세상 에너지의 왕인, 그리고 이 세상 미래의 왕인 러시아는 당연히 달러로 거래하게 해야 돼요. 위안화를 막지는 않겠지만 달러는 세력이 많아지면은 위안화의 성장을 늦출 수 있고 상대적 비중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주의, 제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의 SNS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워 오버 달러. 이게 위기에 있거든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지금처럼 하면은 달러는 망가져요. 세계 지금 뭐 경제 1위의 대국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가 그들 해외 거래의 50% 이상을 이미 위안화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지금 세계 경제 3위거든요. 네. 유럽에서 제일 크고, 일본은 밀려났어요. 여기 물가율까지 감안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2위, 지금 중국을 1위라고 봤을 때 1위하고 3위를 전부 다 미국이 달러에서 쫓아낸 거예요. 중국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도도 거기 가서 붙으려고 그래요. 인도도 조만간 전 세계 경제 3, 4위권으로 바로 올라올 겁니다. 그럼 미국이 바보짓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럼 달러가 위험한 거죠. 휘청이죠. 예. 그런데 미국은 계속 빚을 내서 전쟁을 했다. 예, 아닌 거죠. 대중이 모르는 거죠. 그 가운데 미국은 엄청나게 골마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대선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금융제재 중단할 것. 이거 핵폭탄 같은 발언이에요. 누구도 의미를 풀이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적인, 우리말로 하면 북한 공산당인데 미국 입장에서 푸틴의 러시아는 거기를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묶인 족쇄를, 그걸 압박하는 하나의 무기를 미국 대중들이 보기에는 러시아를 곤란하게 하는 좋은 수단 하나 없애겠다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상당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쭉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는 충분히 봐지죠. 달러 왜 그러겠느냐? 러시아 금융 제재를 중단하겠는데 왜? 달러 기축통화주의가 흔들리니까. 이번에 푸틴하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바로 저 부분이에요.
자, 새로운 세계의 판짜기가 되면은 다극화 시장의 판짜기를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패권의 마지막이니까 판짜기를 하는데 새로운 판짜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 경제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달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할 수 없는 명분과 세상의 상식이 통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자, 세상의 초기에 시장을 섭렵하게 될 수소 자동차가, 그거는 전기차 자동차보다 훨씬 맥락이 넓어요. 그죠? 그 많은 것들이 한국에 생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항공기, 선박,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발전기, 변압기, 수소기술,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제 다 응원하는 거예요. 러시아나 미국은 한국이 잘하라고. 그래서 세상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바로 그 우위를 증명하면서 딱 들어서야 돼요. 그게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너무 맞는 거죠. 가스를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자동스럽게 해양 세력하고 한반도를 거쳐서 러시아로 연결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노선이 1대1로를 위협하는 또는 제압할 수 있는 기존 무역로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가 한 이야기는 오케이, 거기에 합의했다. 나를 섭섭하게 하지 마라. 너도 섭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국민이 빡 나 있는 지역이 북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네. 단지 핵무기만 제거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자, 이미 핵무기에 대해서도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화상으로. 러시아, 중국하고 다 우리 군축하고 싶다. 근데 북한하고 전쟁하고 싶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분위기는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데 대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세진다고 중국이 거부할 명분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요. 예. 자, 그래서 푸틴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는 탈달러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자, 이제 이번에 악수한 겁니다. 예, 너희가 우리한테 달러를 못 쓰게 하니까 내가 그런 거지. 너희가 우리한테 우리 정당한 거래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나는 환영이다. 이것도 환영하고 위안화도 환영하고 그런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는데 골드바 금수요 폭발, 이거는 일단은 그 국내 소식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금수요,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금 시세가 세계 시세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달러의 위기입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폭망하면 세계 전체적인 경제 공황이 온다는 거고, 그 공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행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전쟁 없이 판을 다극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반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만 된다는 게 지금 계속 더 확실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트럼프가 저 메시지를 올리고 엄청나게 신속하게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아까 바로 해야 될 일이라고 그의 트럼프의 SNS 메시지 있었습니다.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됐고, 예. 여기서 그는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도 푸틴 대통령처럼 평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 젤렌스키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보장이 있고, 그 다음 투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밥벌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살려주고, 대신 대통령 물러나야 돼요. 선거를 다시 하라고 지금 미국 쪽에서 압박을 넣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4개 공화국은 다시는 못 찾아온다. 그리고 나토 가입은 안 된다. 나토 어차피 붕괴된 거니까. 미국이 하는 거 몇 달 지켜봤을 거잖아요. 젤렌스키가. 그럼 쉽게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젤렌스키랑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조만간 이번 금요일 날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내일이네요. 예. 독일 민헨에서 젤렌스키 측하고 우리 측이 만나서 협상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은 이제 세부 조율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미 러시아랑 크게 다 합의가 됐어요. 트럼프하고 이전에 한번 통화도 했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자, 보면은 이쪽 대표단이 미국 측 대표단은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 그리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협상할 거다. 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부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거죠. 푸틴과의 대화의 밑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방장관이죠. 예, 지금 유럽에 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토 가입 반대, 영토 회복 목표 버려야. 자, 이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2014년 이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 돈바스 전쟁 전인 것 같아요. 이 허황된 목표를 쫓는 것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트럼프 옛날 발언 한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북한군의 파병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은 이걸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쿠르스크를 싹 잡아 바로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군을 끌고 와서 북한군이 우리의 동맹국임을 확인했고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북한군이 지분을 가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게 핵심 쟁점 상황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협상에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게 들어왔다. 이건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묶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소통됐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북한 개입을 불러왔지만 나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나만 그게 가능한 사람이다. 네, 요거까지 포함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북한과의 해결 방안까지도 종전선언까지도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푸틴의 아이디어에 트럼프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다극화 사회가 되겠구나. 중국은 이만한 덩치고 나머지 조그만 나라들이 다극화된다 그러면 말이 되겠냐.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 정도는 돼야지 다극화 세상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예전에 작년 12월 13일 날 보도죠. 이게 보면 트럼프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끝나면 김정은 만날 것. 이거의 방점은 어디 찍혀 있느냐면은 김정은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난다. 는 것에 중심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아전 인수로 해석하는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의외로 가깝다. 이런 것이 약간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푸틴과의 어떤 소통 이후에는 이게 동시로 간다. 병렬로 간다.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마지막 푸틴과의 협상에서의 쟁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물밑으로는 이미 협상에 들어갔을 수가 있다. 예. 오늘 많은 분들한테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이 협상하자라고 시작종을 울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계속 미팅을 진행해 왔잖아요. 우리 눈에 포착된 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2월 초부터 이 2주일 정도 됐거든요. 북한하고도 그럴 수 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탁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래놓고 파토가 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큰 나라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감지가 됐다. 여러 군데서 몇 년간 놀던 주 북한 인도 대사관이 활성화됐고 인도가 그렇게 한 데는 영국과 독일의 대사관이 다시 활성화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러느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북미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있고 거기에 먹을거리가 떨어지겠다. 우리도 발을 담궈야 되겠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생산기지와 에너지, 북미 정전선 이후에 발생할 일들. 미국과 러시아가 국가의 미래를 걸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거기 들어왔다는 거 이게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인도도 그거 보고 부랴부랴 따라 들어온 거예요. 제목을 인도 언론에서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푸틴처럼 북한에 큰 배팅한 인도. 나만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준비 다 해오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자,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뭐 시간이 여러 가지 희한한 짓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위치로 절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짧고 긴 거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우리의 고통이 짧고 길 따름이 길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따름이지 결과는 같아요. 지금 전 인류가 한반도 보고 하늘로 묶어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러시아와 미국이 박수를 치면은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러겠죠. 그리고 비핵화, 평화 그 명분에 중국도 시진핑도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어디에 미국으로부터 소외받아가지고 지금 뭐 먹고 살지? 걱정에 가득 찬 유럽의 국가들도 러시아가 그래서 자기들도 아시아 국가라고 그러구나. 그래 연결하면 되겠다. 강력하게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시비를 걸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3세계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훨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자기들이 가진 가치나 역량만큼 세계와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신호탄으로서 북미 종전선이 있게 돼요. 잔치 분위기에서. 미국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그코 세상이다. 옛날처럼 간섭 안 하고 책임도 져주지 않는다. 또 나의 적의 진영에 속해 있다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그게 달러의 이야기입니다. 달러 갖고 버릇을 고쳤잖아요. 자, 그러면 전 세상이 한반도 통일을 응원하게 돼요. 그게 그 계기가 되니까. 북미 종전선을 응원하게 돼요. 근데 남한의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게 반대를 한다? 이런 그림이 허락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지금처럼 깔끔하게 탄핵돼서 대통령 선거 새로 해서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가운데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진도를 우리는 남쪽에서 늦추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어요. 강력한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네, 지금까지 벌린 일을 봤을 때. 자, 최근에 문재인이 한겨레 신문하고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문재인이 나섰다. 처음으로 퇴임 이후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북미 종전선에 관련된 이 말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더 의미가 있어요. 추진할 것으로 보고 북미 대화. 이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즉각 종식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먼저 매달리고 북한과의 대화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나 도모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하고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호응만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전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푸틴이 마지막까지 트럼프랑 협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는 지금 트럼프는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운데 지금 4년인가 비어 있었잖아요. 또 바이든 때문에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거나 북한의 입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와주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문재인 측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문재인이 이것에 판을 짠 사람이잖아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이 정부는 세심하게 듣고 있어요. 왜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하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푸틴과 트럼프 간에 그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핵심이 됐던 사안이 그거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도 동의했다. 그들의 밑에 있는 그 보좌관들 그리고 미국의 주주 세력들 설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거다.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게 아니면 또 끼어들 틈이 있다 할 때는 화끈하게 해야 된다. 자, 그것을 문재인이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바이든 때도 바이든이 이제 북미 종전선을 만지다 끓일 때 문재인을 특사로 보낸다 북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2022년 5월 취임 윤석열 취임하고 바이든이 왔을 때 만나려고 했다가 2박 3일이 3박 4일로 늘어지면서 문재인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화로 대체됐죠. 이게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배석한 사람이 누구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대북 협상 전문가들이죠. 예, 이때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트럼프도 똑같이 이들 인력이 필요해요. 서훈 같은 사람은 예전에 김대중이 북한 가서 김정일을 만날 때도 그게 관여됐던 사람이에요. 그거 전문가예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22년 6월 달에 보면은, 바이든과 통화한 지 한 달도 안 됐죠. 2주일 만에 뭔 일이 발생합니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워싱턴에 간다. 아마 최종권 전 외교부 1차관도 갔을 거예요. 그때 아마 한 달 정도 체류했어요. 그때가 뭐냐? 바이든이 그 전에 21년 말에 이루지 못했던 북미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때거든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한겨레 신문의 내용을 볼까? 세계일보의 내용을 볼까요? 서 전 실장이 대북관계 정통한 만큼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제 미국 특파원입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문 전 대통령과 동석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준비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네트워크 이야기, 가운데 연결 거간 노릇, 중개자 노릇을 문 정부의 핵심 세력들이 가서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안다는 거예요. 접촉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언론에 나선 거예요. 아, 판이 끝났구나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물었겠죠. 윤석열에 대한 성향은 알 거예요. 미국에서도 트럼프도 북한하고 절대 같이 어깨동무 못한다. 그럼 누구냐? 저는 여기서 문재인이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봅니다. 그게 다 묶여 있어요, 여기에.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BTS가 뜬금없이 바이든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가가지고 이런 모습을 연출했어요. 유엔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게 다 이때입니다. 바이든이 그때 생각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지금 BTS가 제대 일부 하고 있죠. 금년 한 중반쯤 되면 다 제대해서 돌아올 거예요. 이때 분위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전 세계 축제 분위기 만드는데 BTS만한 게 없죠. 복귀 무대를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갈궜는데 이게 재탕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포린 폴리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박스. 국민의힘의 절규에도 트럼프는 윤 대통령 군명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 북한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게 문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잖아요.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이 사람들 헛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좀 전에 문재인의 발언, 그리고 지금 오늘 쭉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푸틴과의 대화, 그리고 그 중요성, 다극화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도 이미 인정했잖아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극화로 가는 거다. 이때까지 패권은 잘못된 거다. 즉 이 말은 앞으로 패권도 잘못된 거다.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뭐 하느님이 그걸 교통정리 해주냐? 인간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괜히 이재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뭐 민주당 내부 잠룡 이야기도 나오지만 교통정리가 됐다. 문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한테 제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절대 잘 복귀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재명한테 이재명이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재명 우크라이나 종전되면 트럼프 노벨상 추천. 우크라이나 종전의 조건이 뭔지 안다는 것이고 여기에 한반도 문제가 같이 끼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한겨레 인터뷰를 한 2, 3일 이후에 김어준과 상당히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그 인터뷰는 지금 내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인터뷰였어요. 저는 그것이 문재인의 인터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입장이 정확히 나왔고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세가 결정됐다 이미 국내에서도.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결코 돌아올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도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예, 우리가 수권 기반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 나오고 거의 같은 시기에 김어준과 인터뷰를 하던 시기에 김현종
예, 저 안보실 차장이죠. 거기랑 저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경제 전문가가 특보단으로 들어왔죠. 총재. 그 문재인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죠. 김현종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한 사람도 그럴 겁니다. 진영을 갖춰주는 거예요. 새로운 청와대가 만들어지면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 그렇게 이어지는 사람이 이어지고 더물었던 한겨레 인터뷰, 그다음 김어준 인터뷰. 이제는 잡혔다는 겁니다. 네. 그러자 국내 언론들에서 조금 다른 반응들이 나오죠. 오늘 나온 뉴스 보세요. 위에 거.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1200조 재건 시장이 열린다. 자, 좋아요. 자, 이것은 우리 언론에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북미 종전선언이 돼서 예전에 윤석열이 약속했던 북한에 투자하는 거 생각하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해야 되면 우리나라 남한에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겠습니까? 자, 오늘 쭉 제가 말씀드린 맥락을 봤을 때 그 부가가치 이상 몇 배는 더 우리는 돌려주겠죠. 소위 투자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물론 그 큰 그림에서는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죠? 이것을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주위에서 빙 돌아오는 느낌이 있죠. 어제 소개드린 밑에 이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인 동포가 인구 절벽을 해결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구를 이야기하면서 50만을 이야기해요. 50만을 보태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북한의 인구가 2,700만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전국을 찌르지 못하고 비깅 둘러서. 예, 우리나라 인구 문제 이렇게 해결될 겁니다. 경제가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될 거예요. 전 세계가 박수치고 열심히 해라, 제발 더 잘해라 하고 하면서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남북이 소통되면서. 예, 여러분이나 저나 남은 여성에서 그런 모습을 아마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다 되면 너무 늙지만 않는다면 제 오토바이 타고 개마고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 비포장길로.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